조용한 평일 오후입니다. 낮은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 창을 비추고 골목 어귀의 담배 가게에서는 라디오에서 느릿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 시간 한 중년 부부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고지서 몇 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그리고 카드 명세서. 낱장마다 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둘 사이엔 오래된 한숨 같은 기류가 떠다닙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긴장감.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를 고민하는 그 마음. 뉴스에서는 국가 경제와 금리 정책 같은 단어들이 오르내리지만 정작 그 수치는 이 식탁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몇 년 전 퇴직을 하고 자녀의 결혼과 등록금을 도와주고 건강검진 결과를 따라 몇 가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이자 납입일 안내라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마음은 한층 더 조여옵니다. 가계부채라는 말은 어딘가 낯설고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어떻게 이 조용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없이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 가장자리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작은 균열이 사실은 커다란 경제의 뇌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제적 풍경을 들여다보면 가계부채라는 단어가 더는 금융 전문가들만의 화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이웃의 식탁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의 대화,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의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도 등장합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81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은 약 104%를 넘어서며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한 나라의 경제가 생산해내는 모든 부가가치보다도 많은 금액이 가계가 진 빚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수치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대출이 용이해지자 많은 가정이 주택구매, 생활비, 충당 자녀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특히 빠르게 늘어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이나 독립을 위해 대출을 감수하고 집을 구했고 부모 세대는 그 자금을 보태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세대 간의 채무 구조가 얽히고 설켜한 가정 전체가 빚의 사슬 속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가정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를 넘어선 지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출 구조에서 빚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바뀝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씩 내던 이자 부담이 지금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의 경우 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와 함께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같은 단기성 고금리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50, 60대 다중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는 말합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고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200%에 육박합니다. 돈을 벌어도 자산이 있어도 빚이 그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 노후 자녀의 미래 예상치 못한 병원비, 심지어 장례 비용까지도 대출로 충당하는 현실. 그 안에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말없이 버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 개월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누적되는 이자와 원금 상환 일정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가정의 평균적인 풍경입니다. 높은 수치 속에는 차갑고 건조한 숫자가 아니라 고요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위기가 이토록 깊어지게 된 데에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일시적인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보다 구조적이고 누적된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이 이어졌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대의 이자율은 대출이라는 도구를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창업을 위한 사업자 대출 생활비 보전을 위한 카드론까지 잠깐만 빌려 쓰자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빚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자와 원금 상환이라는 현실의 무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둘째, 한국의 자산 구조는 부동산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집 한 채에 자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대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경우 전체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늘어날수록 동시에 부채도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셋째,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 약화, 비정규직 전환, 조기 퇴직 등의 현실 속에서 실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등록금, 해외 유학 사교육비 등은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여력을 점점 더 압박했고 이때 선택된 것이 바로 가계 부채라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주택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반복된 대출 규제와 완화는 가계의 판단에 혼선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조급함 속에서 무리한 대출을 감수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의 급등은 많은 이들에게 사실상의 강제 대출을 유도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어느덧 일상적인 재무 항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교육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체계적인 금융 이해 없이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대출 전환 시기의 판단 등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개념들이었고 은행 창구의 안내에 의존하거나 주변 지인의 조언에 기대다 보니 장기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채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업보다도 가계의 부채 규모가 더 크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위기 발생 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연체율 상승과 함께 금융권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 금융권, 즉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를 중심으로 다중채무자의 연체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이 기존 1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도 대출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는 이 위기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빚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체면 자존심 가족 간의 거리감 속에서 말없이 빚을 감당하고 혼자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 결과 위기는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터진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자, 대출을 조심하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중심 문화, 소득 구조의 불안정성, 금융교육의 공백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다층적 문제들이 엮여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어느 한 세대만의 책임도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온 풍경이고 이제는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가계부채의 문제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정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요. 이 문제는 단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일상, 어쩌면 우리 자신의 하루하루에 아주 깊숙이 파고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는 5년 전 퇴직한 이후 자녀 결혼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연금 수령도 시작되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오르고 자녀의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으며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미루고 장을 보는 횟수를 줄이고 전기세를 절약하려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한 달을 채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50대 후반과 60대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녀의 교육주거, 결혼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본인의 노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빚을 낸 그 순간부터 자신의 노후는 계획이 아니라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많은 중장년층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은 고정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차고 결국 사업자 대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영업 부채는 더욱 늘었고 정부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종료된 지금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노년층에게 병원비는 일상이자 필수 지출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항목, 약값, 교통비 등이 쌓이면 월 수십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강은 더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더 큰 병원비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의 외로움과 심리적 위기입니다. 중장년층에게 부채는 단지 경제적 부담을 넘어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 회사에서 존경받던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는 매달 은행 이자 걱정에 시달리고 자녀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건강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우울감과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결국 가계 부채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단지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 가족 관계, 일상의 존엄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냉소나 무관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감각,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이웃, 부모, 형제, 친구들이 겪는 이 조용한 불안을 들여다보는 마음에서부터 해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이면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하지만 깊게 번지고 있는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족을 책임지며 자녀를 위해 또는 하루하루를 그저 잘 살아내기 위해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또 너무 오랫동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첫걸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빚을 숨기고 감추고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고 숫자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한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층과 퇴직자들을 위한 금융교육 고정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그리고 신용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회가 개인을 지탱할 수 있어야 개인도 가족과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외로움 속에 침묵하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제 조용한 위기를 조용히 넘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작은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수록 더 단단히 서로를 바라보고 더 천천히 삶의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길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